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의 최코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세 가지의 변화가 올 것인데요. 이 세 가지의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이 세 가지의 변화를 모르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24일 이제 며칠 뒤에는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은 파월을 비롯한 주요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 잭슨홀 미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번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얼마나 큰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그걸 알아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 구조적 변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2020년 8월 코로나 직후의 잭슨홀 미팅 때, 이때도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구조적 디플레이션을 타겟팅한 이 잭슨홀 미팅이었어요. 그래서 당시까지는 대칭적 물가 목표제라고 해서 이 물가를 매년 2%가 넘으면 긴축을 들어가고 2% 밑으로 내려오면은 양적 완화를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정책을 펼쳤는데, 2020년 8월을 기점으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하면서 몇 년 동안의 물가를 평균으로 해서 목표를 잡겠다. 자, 이걸 기점으로 돈을 푸는 양적 완화가 굉장히 크게 가능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물가, 그래서 고물가, 자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크게 상승하는 큰 변화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2021년 8월에는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긴축을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작년 22년 8월에는 긴축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이제 피벗,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기대가 생겼을 때 잭슨홀에서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과 가정에 고통을 주더라도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런 환경적인 얘기를 했죠. 실제 그 당시에 일주일간 전 세계가 증시가 폭락하면서 4조 9천억 달러, 무려 한화로 6,580조 원이 증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줬던 거죠. 그럼 올해 2023년 8월에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이 구조적인 변화는 바로 인플레이션을 타겟팅, 즉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을 타겟팅해서 이 구조적인 변화를 주겠다, 이게 주제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동안 거시경제라는 것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경제가 존재했어요. 삼고 혹은 삼저라고 하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래서 이 고가 붙으면, 이 고가 붙는 동안에는 경제가 좋아졌다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고가 붙는 삼고가 나왔을 때 시장은 크게 위축이 됐고요. 또 크게 위축이 되면서 이 삼저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삼저가 나오는 동안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가 저물가, 저금리, 저환율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경제가 다시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이제 삼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구조적인 변화가 올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삼중이 올 것 같아요. 중물가, 중금리, 그리고 중환율이 올 거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지금 현재 예견을 하고 있고 시장의 포워드 가이던스의 느낌으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다, 이번 주제가. 그래서 근본적인 경제 구조 변화를 짚고 이에 따라 중립금리가 기존 추정치보다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제시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증권의 리서치 센터의 마지막 줄을 보면 금년 잭슨홀 미팅은 추가 긴축 행보를 마무리하기 적절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상당히 좋은 의미의 마무리를 해줬는데, 저는 이 마무리의 멘트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립금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연준이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죠.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 같은 부분을 빼고 자, 시장이 이 정도 금리를 올려도 적절하게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지켜지는 금리입니다라는 것이 중립금리예요. 상당히 추상적인 금리인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명확한 금리의 제시가 없었는데 지금 연준은 약 2.5% 중립금리가 2.5% 정도는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근본적인 경제 구조를 변화가 이제 오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기존 추정치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국의 금리가 5%대예요. 5%대인데 중립금리가 2.5%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립금리를 더 올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5%에서 기준금리를 훨씬 더 높게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추가 긴축 행보를 마무리한 적절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조금 맞지 않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고 금리 인하는 한참 뒤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 닉 티밀하우스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끝날 수 있는 이유 해서 이 제목이죠. 보도를 통한 이 제목인데 연준 인사들의 실질 중립금리의 추정치가 오르고 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중립금리의 추정치가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의 용어를 본다면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 혹은 침체가 없는 잠재 성장률 수준의 금리를 뜻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경기가 과열 혹은 침체가 없는 중간 정도 수준까지의 중립금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국에서 발표하는 잠재 성장률 수준의 금리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립금리하고 잠재 성장률을 되게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만약에 미국에서 높게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중립금리 수준 또한 한참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준은 현재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이고요. 이 2%에서 실질 중립금리 0.5%를 더해서 이 중립금리를 2.5%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이고 편안한 경제 상태의 금리가 4%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립금리가 4%라는 거죠. 야 이게 4%까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5%대의 기준금리에서 중립금리가 2.5%라고 감안을 했을 때 얘가 4%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최소한 6%, 7%까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이 연준의 금리가 최대 7%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하고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립금리를 높게 잡는 이유에는 자, 첫 번째, 연준의 초강경 긴축에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높은 성장세가 꼽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높은 이 성장세는 뭐냐면 바로 GDP 증가율이죠. 지금 올해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Now, 자, 이 GDP Now는 실제 발표치에 앞서서 예상치로 발표되는 건데 상당히 정확도가 높다라고 평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Now에서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을 무려 5.8%까지 상향 조정을 했어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에는 2%대 발표였는데 지금 현재 5.8%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그러니까 그냥 쉽게 표현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5.5%인데 전망치가 5.8%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도 더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의 기준금리가 그렇게 제한적인 수준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립금리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폴 보드리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가 6월 달에 연설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밀하우스 기자가 앞으로 몇 달간 중립금리의 추정치가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게 오른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리 인하의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종합을 해보죠. 현재 시장에서 중립금리가 기존의 2.5%보다도 훨씬 높은 4% 수준까지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훨씬 더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이 그 이유로 꼽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미국의 GDP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이것이 현재의 기준금리보다도 높아서 제한적인 수준의 이 긴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이런 성장률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자금의 300조 원이 미국으로 쏟아져 가면서 향후에 차세대 공장들이 다 미국에 지어지면서 일자리가 여전히 쉽게 줄어들고 있지 않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국에서 이 중립금리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면 한미 간 기준금리의 역전폭이 훨씬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금리 인상을 멈추고 있었는데 이게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역전차는 당연히 환율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고금리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고물가를 한번 보시죠. 지금 대부분의 기사들과 연준의 주요 인사들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과거 같은 고인플레이션이 나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내려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나온 의사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대부분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상방 위험이 유의미하게 계속되고 있고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연준의 목표치 2%까지 다가서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셈이다. 그래서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대 물가 상승률은 2025년에나 볼 수 있을 것이다. 2년 뒤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과거 2020년 파월에 대칭적 물가 목표제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로 되면서 물가를 상당히 완화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면서 고인플레이션으로 됐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평균 물가 목표제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거는 그다지 높을 것 같진 않아요. 제일 높은 확률은 뭐냐면 지금 수십 년 동안 미국이 물가에 대한 목표치를 2%로 잡고 있어요. 수십 년간. 세상이 변화하고 엄청난 성장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도 2%, 30년 전에도 2%, 20년 전에도 2%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연준 내에서는 그리고 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수치가 과거와 똑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물가의 목표치 2%를 상향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되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의 기준 수치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됐으니까 이런 긴축을 막 진행하다가 인플레이션의 이제 수치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됐으니까 더 이상 2%의 목표를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굉장히 호재성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어쨌든 현재까지는 2%가 목표치이고 2%까지는 내려오기가 쉽지 않으니 인플레의 고착화 현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장의 배경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물가가 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죠. 이제 남은 게 환율이죠. 과거 같은 저환율 이게 나올 것이냐? 사실 쉽지 않다. 우리가 기대하는 1,100원 그리고 1,000원, 1,200원대 환율은 사실 이제 오는 게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환율이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 이 국채금리가 폭등을 하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미국이 앞으로 부담해야 될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상반된 이야기죠. 미국의 전체적인, 미국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재정은 어려워지는데 미국 내에서의 소비 활동과 일자리는 좋아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테두리는 안 좋아지고 있으나 그 안에서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미국 경제가 망했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국채금리가 폭등한다는 것에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간다는 것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훨씬 높게 올라갈 것이니까 굳이 지금 국채를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이 시각이 생기면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서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는 기준금리가 더 오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지금 미국 국채를 계속 매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할수록 각 국가들은 달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금리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빠져나간 달러를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빠져나간 달러만큼 달러를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고 있던 채권을 매각해서 달러를 확보해야 돼요. 현재 그걸 하고 있는 게 중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실질적인 기준금리인 LP금리를 0.1% 인하했어요. 당장에 미급한 건 막을 수가 있지만 자본 유출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 중국의 환율을 보면은 7.32위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국은 은행들이 나서서 달러를 매각해야 되는 것도 있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채를 매각해서 달러를 가져와서 시장에다 계속 달러 공급을 해야 환율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악의 수를 둔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에서 또 미국은 국채의 발행량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어요. 왜? 미국이 얼마 전에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죠. 이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너네 지금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너네 그거 이자 감당하려고 다시 또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가져와서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럼 전체적인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이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그럼 거기에서 또 채권을 발행할 거고 이게 악순환처럼 이어질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를 더 그만 올려야 되는데 나홀로 경제 지표는 미국이 계속 좋고 GDP는 계속 좋게 나오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금리를 계속 더 올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국채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가 치솟아 오르는 것은 큰 손인 중국과 일본이 꾸준하게 보유량을 줄이고 있는 것이고 이게 14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그걸 사줄 수요가 꾸준하게 존재를 해야 미국의 국채 인기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내릴 거예요. 그래야 이자에 대한 부담도 덜할 텐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가고 있는데 국채는 더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투입하려면 그만큼 채권을 팔아서 달러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채권 수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준은 지금 지속적인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 긴축을 하려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매각해야 되는데 이게 무려 전체 채권의 40%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미국 전체 채권의 제일 큰 손이 누구냐? 양대 산맥이 누구냐라고 본다면 미국 재무부,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채권이 있고 일본과 중국 두 개의 최대 수요 국가가 가져가고 있는데 얘네 둘 다 채권을 죄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어마어마한 수의 발행이 하고 있다. 최근에 지금 채권 발행이 이자를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현재의 채권을 또 발행하는 거죠.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무려 1조 달러 이상의 채권을 또 발행을 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미국 경제 지표가 나홀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연준은 당연히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죠. 악순환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안 망해요. 왜? 미국은 자체 통화를 계속 발행할 수 있는 발권력을 가진 기축통화고 전체 경제에서 70%가 내수가 중요한 국가예요. 물론 주변 국가들이 어려워지면 그 역풍을 같이 막긴 합니다만 주변 국가들이 망하더라도 미국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내수가 좋아지고 있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와 투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차세대 기술에 대한 공장도 미국에서 지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미국은 내수는 크게 어려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 그리고 금리, 환율에 있어서 과거처럼 3고 혹은 3저가 아니라 이제는 시장의 금융 환경이 바뀌면서 3중으로 바뀔 확률이 무척 높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8월 24일 잭스홀 미팅에서 다룰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 뭐냐? 앞으로 금융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하반기의 금융시장이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좋아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시장은 이제 물가가 내려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금리도 내려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환율도 안정될 것이라는 이 세 가지를 기대하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준을 과거보다 훨씬 높게 책정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은 기대하는 바가 깨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이 상고하저라는 이 근본적인 제가 이유가 상반기에는 기대치로 인해서 올랐지만 하반기에 시장의 기대가 과연 현실이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맞으면 하반기에 상승이 나올 것이지만 이 시장의 기대만큼 현실이 따라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기대치가 무너지면서 하반기가 꽤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아셔야지 하반기도 준비할 수가 있고 새로운 금융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장의 주도주 이제 완전히 지난 수십 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새로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